네, 안녕하세요. 네, 경소수업 배수입니다. 뭐 엊그제 시험을 뭐 본 사람도 있고 뭐 안 본 사람도 있고 하실 텐데 지나간 시험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내년에 볼 시험이 이제 중요한 거죠. 토요일 날 본 시험 문제에 대해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봐봤자 해설을 지금 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프런트 앞에 복사를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되고 문제풀이는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부터 뭐 해봤자 별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이제 2차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보이죠. 근데 기출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한 회가 뭐 어떤 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조문이 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판례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던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나오든지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확실히 맞아야 될 점수를 확실하게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80점은 최소한 맞는다라는 해놓고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2개를 더 맞고 3개를 더 맞고 또는 4개를 더 맞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80점을 무조건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제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지, 뭐 90점 맞았다가 한 번은 60점 맞았다가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실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력을 계속 이제 쌓아가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먼저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기본기는 우리 이제 교과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기본서가 아직 안 나온 거는요, 출판사가 제 책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기본서가 좀 새롭게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이 아니죠. 엊그제 있었던 토요일 날 문제, 이걸 좀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글씨체가 좀 작죠? 글씨가 좀 작은 감이 있어서, 좀 키우고 글씨를 나왔는데 키우고, 그 다음에 토요일 시험 문제를 좀 2차 시험 문제까지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 주는 이렇게 유인물 하고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규 책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아무튼 책이 나오면은 제 책은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기본서 두께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600페이지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래서 600페이지면은 시중에 나오는 거 뭐 10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글씨체가 좀 작게 했더니 한 500페이지 좀 넘어가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해가지고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1000페이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600페이지 그 안에는 최근 나왔던 뭐 10개년도 이상의 기출문제가 다 수록돼 있고 최근 판례들 다 수록돼 있고 기출문제, 사회국 판례 다 수록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그럼 90점 이상도 됩니다. 그 책만 봐도 90점 이상 되고 1000페이지짜리를 본다고 해서 이상한 데서 나오면은 그걸 또 맞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기본서 내용만 정확히 하셔도 뭐 90점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그것도 보기 힘들죠. 600페이지 내용도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만 봐도 90점 이상은 충분한데 그것만 봐도 뭐 되는데 좀 그것도 좀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문제나 최신 판례,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거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되 항상 기본기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뭐 다 어떤 사람이 쓰는 책에 보면 책은 뭐 그 요약집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 계속 꾸준히 읽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처음부터 계속 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을 다 하기 힘들어요. 600페이지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책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책 안에서도요, 시험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싶은 것들은 좀 스킵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그냥 뭐 잠 안 올 때 한번 보는 건 상관없지만은 자세히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기를 항상 갖추는 이번에도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됐지만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 최소 80점은 맞는 거예요. 80점 맞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80점 맞고 거기서 난이도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첫 시간으로서 책 나가죠. 뭐, 오랫동안 뭐 해봤자, 뭐, 쓸데없는 얘기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책을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요. 먼저, 2페이지 보시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초 이론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 자, 우리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위에 또 형자가 들어가는 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형자가 들어가는 것이 형자가 들어가는 것이 형법이 하나가 있고요. 형사소송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형은 뭐냐면요. 형벌할 때 형자예요. 형벌할 때 그죠? 자, 그러면은 형벌과 관련된 법을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형사법. 그러면 형사법에는요. 형벌과 관련된 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형, 뭐 징역, 금고 이런 처벌하는 거죠. 인간의 뭐 생명을 앗아간다든지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가둬 가지고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형벌이에요. 형벌. 이게 형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관련된 법이라는 거죠. 형사법이라는 거 바로 이 형벌과 관련된 법을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뭐 사형에 처하고 뭐 징역 10년에 처하고 이런 형벌을요 함부로 이렇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국가 공권력에서 형벌을 부과하는데 뭐 지각했다고 해서 징역 3년, 뭐 수업 시간에 존다고 해서 뭐 징역 2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함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벌들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그 법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들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조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담배 피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술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런 건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형벌을 부과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범죄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이 범죄이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을 범죄화 시켜버리면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지각하는 것을 범죄화 시켜버리면 습니까? 지각하는 사람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엇이 범죄인가? 범죄에 대해서 습니까? 마음대로 범죄를 규정하다 보면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 자유라는 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범죄인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이제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물건을 훔쳤다. 이런 것들은 뭐 처벌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훔쳤다든지 하면. 그럼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이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죠. 이런 가혹한 형벌을 하다 보면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가혹한 형벌을 하게 되면 또 인권에 너무 큰 침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엇이 범죄인지, 그 다음에 범죄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법에 의해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형법 시간에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무엇이 범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에 의해서만 정해라라는 거죠.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여기서 모든 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법이 나오게 되고 형사소송법 이렇게 형사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죠. 조선시대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뭐 가두고 이렇게 함부로 하다 보면은요. 그 왕이 어떻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뭐 이렇게 가두고 싶으면 가두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의 인권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래도요. 사람들의 어떤 이성,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존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18세기 여러분 많이 아는 뭐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을 통해서요. 그 시민혁명 하기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를 쌓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생각.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내 생명, 내 인권을 왕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시민들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만 처벌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은
비거지였습니까? 야,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18세기 후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이제 승리하면서 어떻습니까? 왕니가 마음대로 처벌하지 말라는 거죠. 시민들이 만든, 즉 국민이 만든 법에 의해서만 범죄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인정한 것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법에 의해서 인정한 형벌, 그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죄형 법정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요, 무엇이 범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만들어진 이 법이요, 범죄와 형벌을 정해놓은 법, 이것이 바로 형법이 되는 거죠. 형법. 그래서 형법에서는요, 뭘 다룹니까? 무엇이 범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이걸 다룬 거죠. 형법에서는 범죄가 어떤 것이 범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형법이죠. 여러분 아직 형법 시간 안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형법? 그럼 형법 시간에 바로 이런 걸 알아요. 그럼 형법에서 법조문을 열어보면은요, 법조문을 열어보면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쭉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형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에서 규정해 놓지 않은 것은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 지각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존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하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을 이제 범죄로 합니다. 그래서 범죄, 무엇이 범죄인가는 형법에서 다뤄요. 그래서 범죄를 다루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습니다만 형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죄형 법정주의죠. 그래서 이제 범죄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것도 형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절도한 사람, 물건 훔쳤어요. 절도한 사람,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 이런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됐어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는 것은 절대 6년을 초과해서 징역을 부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형법에서 무엇이 범죄이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딱 정해놓는 것이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시간에는 주로 범죄란 무엇인가 이를 다루죠. 그러니까 형법의 대부분의 90%는 무엇이 범죄인가, 범죄론을 다뤄요. 거기에 대한 형벌은 거기서 옆에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이고 주로 범죄론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형법의 개념을 잠깐 보았죠. 무엇이 범죄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해 놓은 법,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만든 법이 바로 형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형사소송법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요.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요, 이제 형벌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어떻습니까? 방법,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쳤는데 이게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절도를 저질렀으면 처벌해야 될 텐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규정이 없으면요, 범죄를 저질러봤자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처벌할 수가 없죠.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뭐 정해놓지 않으면은. 따라서 이 범죄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그 이제 수단, 과정,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그 절차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절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형사 절차라고 하는 거죠. 그 절차가 없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 절차가 이제 범죄된 형벌을 부과하는 이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절차라는 것은 수단, 이런 게 되겠죠. 수단. 이게 방법, 이런 게 되겠죠. 그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근데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공정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처벌해야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잘못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절차를 공정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또 그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뭐 고문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또 인권 침해가 생기는 거죠. 이 고문이라는 것이요, 사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를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안 했다고 웃기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 진실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고문이에요. 고문을 하다 보면요, 진실을 밝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누가 절도가 이루어졌다랄지 살인이 이루어졌다랄지 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지 몰라요. 그러면 한 사람 불러다가 어떻습니까? 고문을 하면 돼요. 고문을 하게 되면 다 불게 돼 있어요.
고문을 하는데 안 분다. 나는 고문에 강해요. 그래서 난 특전사 출신이다. 고문에 강하다. 그는 고문에 강하다는 것은 고문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고문을 하게 되면 다 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 명이 앉아 있는 중에서 범인은 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뭐 10명이 있었다. 여기서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요. 다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해서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1인을 찾아냈어요. 보면은. 근데 그 9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9명. 왜 고문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진실을 발견해서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진실을 발견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습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 범죄인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9사람은 쓸데없이 고문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권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무엇이 범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만약에 불공정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정이 불공정하다 보면 범죄인이 뭐 풀려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이 사람이 처벌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사 절차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형사 절차를 만약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은 범죄 형벌, 이거 형식적으로요. 형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처벌하는 방법, 얘를 죄를 왕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좀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뭐 강제로 어떻습니까?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범죄 저질렀다. 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고문을 하다 보면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말을 안 하는 것은 고문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강하게 하면은요, 알았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범죄 형벌을 규정해 놔봤자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공정하지 않으면 뭐 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 과정, 절차도 어떻습니까? 절차마저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법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 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절차,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왕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결국 죄형 법정주에 따라서 형법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또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마음대로 운영을 해버리면은. 자, 그래서 형사 절차도요, 반드시 이제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법으로 규정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결국 이 형사소송법은요, 형사법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범죄인지를 규정해 놓은 형법이었습니까?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제 실현시키는 법이죠. 범죄에 대한 형벌, 형법을 어떻습니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절차로서의 법입니다. 수단으로 절차로서 법이죠. 그러니까 형법이 어떻습니까? 형법이 먼저 있고 그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만 있고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형사 절차는 어떻습니까? 형법에서 정해놓은 범죄가 성립이 되어야 그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를 쭉 오다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형법에 규정되는 정말로 범죄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형사 절차를 통해서요.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에서 진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까? 그러면 형법에 있는 형벌을 적용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 형사 절차의 처음은 형법에서 시작하고요. 맨 마지막은 형법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습니까? 과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형법도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제 범죄를 어떻습니까? 범죄를 밝혀야 되겠죠.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되겠죠. 밝혀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습니까?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 보죠. 개념 보시면요. 제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먼저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방법으로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인권을 보호하면서 어떻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은지를 밝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마지막에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과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물론 형벌을 과했으면요, 이제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도 형사소송 절차에 포함이 돼요. 근데 집행 절차는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형사소송법 보면 범죄를 수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일련의 절차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옆에 있죠, 지금 형법을 적용 실현한다는 거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지막에 형벌을 부과하는 그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자, 형법 250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이런 건 없습니까? 범죄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범죄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범죄로 할 것인가는 형법에서 다룹니다. 형법에서. 그래서 이걸 범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걸 형법에서 다뤄요. 형법에서 범죄화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이제 형법은 그 범죄죠, 범죄. 범죄와 오른쪽에 형벌을 다루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그 요건으로 해서 형벌을 그 효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어떠한 형벌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형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범죄가 하나의 요건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실체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을 우리는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그 실체 진실이죠. 진실. 실체.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걸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형법은 이제 실체법이 되는 거죠. 실체법. 그러니까 실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은 실체법이다. 실체 그러면 범죄나 형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요.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습니까? 형벌을 부과한다는 건 유죄가 되겠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무죄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것도 결국 형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형법에서 정해놓은 범죄에 성립을 하면 유죄가 될 것이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 다 실체와 관련된 거, 실체 진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실체 진실. 그래서 실체 그러면은 범죄나 형벌 또는 유죄 무죄 형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밑에 이제 형사소송법 있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정말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절차가 뭔지 알아요.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사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경찰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걸 이제 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 수사한 사람이 우리 뒤에서 나오지만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약에 재판도 하게 되면 유무죄 재판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또 이럴 때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기 싫은 건 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가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 어떤 증거가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하나의 증거만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범죄라도 볼 수 없는데 수사기관도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발견해가지고 심증 형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얘를 찾아다가 이제 고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시직고해라. 우리 예전에는 이랬어요. 우리 조선시대는 사또가 재판을 했죠. 사또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자기들이 직접 재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 포청천이라는 거. 포청천도 뭐 습니까? 포청천이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요. 자기들이 직접 재판도 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항상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증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고문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면 좀 봐라. 네가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유죄를 하고요. 물론 좀 깎아주긴 하겠죠. 끝까지 안 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 끝까지 반성을 안 하구나 라고 해서 또 유죄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사를 하는 쪽에서는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재판을 하면 다 유죄예요. 다 유죄죠. 다 유죄이기 때문에 공정한 어떻습니까? 형벌 부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요. 수사기관하고 범죄는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기관이
유무죄를 정확하게 정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요, 수사를 한 사람이 직접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형벌 부과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별개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직접 재판도 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게 재판을 보통 우리가 재판 그러면은, 재판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우리는 다 재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판 그러면은 민사재판도 있고 형사재판도 있고 헌법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형사재판을 특별히 공판이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은요, 공개된 곳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어떻습니까?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보고 하다 보면 다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재판은 반드시 인간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사형을 할 수도 있고, 뭐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공판이라고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곳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사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뒤에서는 자세히 더 보겠는데,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와 이제 법원의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할 절차를 나눠요. 그러면 형사 절차는 크게 보면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절차인데, 세세하게 나누면요, 좀 더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절차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먼저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벌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신병이 확보가 안 되면 처벌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합니다. 범죄는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확보된 사람이요,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확보한 다음에 또 수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병이 확보됐다고 해서요, 무조건 어떻습니까? 유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신병 확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삼면이 바다에다가 위에는 북한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병 확보는 심부름센터 때 말해도 다음 날이면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은 경찰의 조직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 찾으려고 하면 다음 날이면 바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신병 확보는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근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수사 절차는요, 범죄는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자기들이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로 자기들이 직접 재판을 해버리면은, 천연견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증거만 수집하고 재판은 제3자적 입장에서 과연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 유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3자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보게 되면은, 수술하게 되면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재판 절차에는 뭘 하냐면은, 이 신병이 확보된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출석을 시키겠죠. 출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 말도 이제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출석해야 될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 유죄 판결하게 되면 또 이제 집행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병이 확보돼야 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시켜요. 출석을 시켜가지고 얘 하는 말도 들어보고, 출석을 시킨 다음에 출석을 시키고요. 출석시켜서 하는 말도 들어보고요. 수사기관이 수사한 증거들 어떻습니까?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증거 조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증거를 가지고 과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확보된 신병을 축소시켜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가졌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인이 분명해요. 범인이 분명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이제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유죄를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수집을 한 증거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저지르지 않았어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그럴 때는 무죄를 하게 되겠죠. 무죄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3자적 입장에서 이제 증거를 조사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형벌을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죄가 될 수도 있죠. 유죄가 되면 형벌을 부과할 것이고 무죄가 되면 이제 석방을 시켜주게 되겠죠.
요게 이제 형사 절차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사 절차하고 이제 재판 절차 둘로 나누고 각각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형사소송 절차는요, 커다란 절차예요. 하나의 사건이 커다란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큰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때요, 수사 절차에서요, 공판 절차로 넘어간 이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요, 수사를 해서 만약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합니다. 수사기관 수사를 했는데요. 신병을 갖고 증거를 수집해봤지만 얘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참 해보니까요. 처음엔 얘가 범인인 줄 알고 수사를 해봤더니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얘에 대해서는 그냥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얘는 정말 범인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한 범인, 그러니까 증거들이, 확실한 증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면 자기들이 유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유죄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만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범인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법원이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이 법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청구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라고 해요. 공소를 제기한다. 이걸 줄여가지고 기소 이렇게 합니다. 기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소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재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 유죄 판결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소, 공소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청구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법원에 유죄 판결을 청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소, 공소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무죄 판결을 청구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되면 자기들이 그냥 석방해 주면 되는 거죠. 석방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어요. 판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 사람 범인이 확실하니까 이제 유죄 판결을 청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소라고 해요. 기소. 그러면 이제 법원은 어떻습니까? 이 기소된 유죄 판결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범죄인의 신병을 출석을 시킨 다음에 이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 말만 듣고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출석을 시킨 다음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해봐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유죄다, 범인이다 그러면 유죄를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아직 범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보면요. 요 절차예요, 요 절차.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와 수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범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석방하고 형사소송 절차는 끝나버리는 거고요. 얘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죄 판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유죄 판결을 청구하는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기소.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재판하는 거죠. 이 절차, 그러면은 이때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정해놓으라 이거죠.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그럼 형사소송법은 수사하는 절차, 기소하는 절차, 재판하는 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이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일련의 그 절차에 관한 절차법이 되는 거죠. 절차법.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형법을 실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법이라는 거죠. 수단으로서 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시간에 계속 공부할 내용은 덩어리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사 절차, 기소 절차, 재판 절차.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 절차고요.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하는 이제 공판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공판이 되는 거죠. 공판 절차로 돼 있고. 자, 공판 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습니까? 만약 유죄를 하게 되면 이제 집행 절차로 들어갈 텐데, 집행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집행은. 그래서 뭐, 사형을 집행하고 또, 교도소에서 집행할 거 아니에요? 징역형 이런 것도 교도소에서 집행하겠죠. 이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이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또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교도소의 절차들이죠. 교도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요, 따로 이제 법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형사소송법에도 포함되지만은 이것은 따로 법이 행형법이라고 해가지고 형을 이제 이렇게 집행하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루진 않고, 우리는 주로 이제 수사와 기소, 재판, 공판 절차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이라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 형사절차법정지에서요. 이런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요. 고문이라든지 인권침해 소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도 공정하게 어떻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으로 규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권이죠. 인권을 위해서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 요구
요구되고 따라서 만들어내는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법, 특히 우리가 형사법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결국 아까 설명했죠. 형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왕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형법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아갔었습니까? 형법만 있고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또 형사소송법이요. 그러니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존재 이유는요. 인권보호입니다. 인권보호. 그러니까 항상 인권보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인권보호. 가장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의 인권, 그 국가 왕으로부터의 어떤 인권 침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형사법이라는 거죠. 모든 법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법이 그래요, 공법이. 헌법도 마찬가지, 헌법도. 헌법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의혁명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왕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기본권이 있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선언해 놓은 법. 이거 바로 헌법이잖아요.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형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인권보호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권보호예요. 이거.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배경이에요. 우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번 보시면 헌법 12조 1항은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이 바로 헌법이에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면 헌법에서요. 우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까? 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형법정주의다.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넣었습니까? 우리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이제 선언되어 있는 거죠. 선언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이념이죠. 이 이념을 통해서 이 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념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념이에요. 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헌법이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강제적인 어떤 처분 이런 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만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보죠. 뭐,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큰 흐름인데요. 자, 그러면은, 신병 확보라든지 증거 수집하는, 신병 확보하는 과정에서요. 좋은 말로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가서 체포를 해오는 거죠. 구속을 하는 거죠. 체포나 구속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저질러가지고 나오라니까 안 나갔는데, 와가지고 강제로 씁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직장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권 침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증거 수집도 어떻습니까? 그거 좀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요. 강제로 가져와 봐라 했는데 안 가져옵니다. 그럼 가서 강제적으로 이제 압수해옵니다. 강제로 뺏어오는 거죠. 그럼 엄청난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병 확보와 증거 수집이 수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권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수사는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여라. 이것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는 거예요. 인권 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오라고 해서요. 좋은 말로 씁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은 나오고 또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주면은 이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임의수사. 다시 말해서 이런 신병 확보나 증거 수집은요. 상대방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라 이거죠. 동의를 통해서. 이 임의수사가 원칙이 됩니다. 원칙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오라고 좋은 말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는 또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요.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실체 진실을 발견한 정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발견해서 범죄는 또 처벌해야 되는 것이 또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말로 해서 안 나오면요. 강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동의도 없이 강제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동의 없이.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제수사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위해서요. 되도록이면 임의적으로 해야 되지만 임의적인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강제적으로 동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법에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종류나
그 절차 이런 것들을 법으로 다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수사 이런 것들 다 법으로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무고한 사람이 희생돼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토끼가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진실이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우리나라는 정의가 우리나라는 정의가 그래요.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 뭐예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아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은 처벌. 그러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도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는 또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이 또 정의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필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이런 것도 인권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제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형사소송법은 이런 정의의 실현과 그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인권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할 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규정하여 죄형 법정죄와 함께 형사 절차 법정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라.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또한 법으로 정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이고 각각의 원칙에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이 무엇인지는 이제 개념이 됐죠. 범죄를 수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일련의 절차에 관한 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다. 형사소송법이 없이 형법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법이 없으면은 형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라는 거죠. 넘기시면 형사소송법의 성격이 있는데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거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형사소송법, 자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을 때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는 겁니다. 법원. 우리가 법원 그러면은요. 법원 앞에서 만나자 할 때 법원은요. 이런 거예요. 이것입니다. 한자가 이거예요. 법원 앞에서 보자. 우리는 한자 잘 보는 거 싫어하죠. 근데 여기서 한자는 뭐냐면요. 법원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법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종류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형사 절차는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누면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이거죠. 어디에 있느냐? 그럼 어디에 있는 법을 어디에 있는 줄 알았습니까? 거기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어디에 있느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제 법원이라는 의미가 좀 어려우면요,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그럼 형사소송법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이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법이 있어요. 이름 붙여져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자,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법은요, 이런 법이 있는가 하면요, 또는 형사 절차, 그러니까 형사 절차죠.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법에는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했을 때 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형사 절차를요, 형사소송법에 다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배심원들이 참여해가지고요,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배심원들이 법원에 이제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법, 국민 참여 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에서 국민 참여 재판법. 국민이 참여해서 재판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씁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의 이제 절차가 정의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요, 아주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그 절차가요, 직결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직결심판. 그러면은 직결심판은요, 직결심판법에 따로 있어요. 심판법에.
그러니까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요. 이렇게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여러 개가 어떻습니까? 모두 다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넓은 의미에서 형사소송법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형사소송법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졌습니까? 형사소송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은 국민참여재판법, 직결심판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실질은 어떻습니까? 다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실질적 의미의 이제 형사소송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실점의 형사소송법 그러면은 이 형사소송법은 보통 명사로서의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요. 다 형사소송법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은 달라도 실질이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형사소송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근데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그중에서요. 특히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씁니까?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적 의미. 형식적으로 씁니까? 이름까지도 형사소송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이제 형사소송법 이렇게 표현해요. 형사소송법은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사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형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중에 형법 하면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다 형법에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형법이 아닌 곳에서도 범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거기도 씁니까?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형법이 아니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여기도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는 실질적으로 다 형법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다 형법이지만 그 여러 가지 형법 중에서 어떻습니까? 특히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형법이 있어요. 특히 그 형법을 이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거죠. 형법. 형법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이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종류는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형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형법이 있다는 거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죠.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다 형사소송법인데, 그럼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특히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형법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요, 형법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 의미로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았지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도요, 형법 시간에 다룹니다. 다뤄요. 다루지만은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형법, 이게 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도 가미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게 전부 다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역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법.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요.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런 것들도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특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몇 개의 법들은 다루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이라든지 직결심판법 이런 건 다루게 돼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시간에는 이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질이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에 포함돼서 다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로 요것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앞부분에서 특히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인권보호라는 거죠. 인권보호.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왕으로부터였던 국가로부터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죠. 만든 법입니다. 만든 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요. 또 헌법에도 규정해놨어요. 헌법. 헌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헌법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형사 절차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따로 또 헌법에까지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절차를. 그러면은 형사소송법도 규정해놨는데 헌법에 또 왜 규정해 놓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이죠. 이런 법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국회 뭐 과반수적 과반수 찬성이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들었습니까? 국회에서 마음대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인권과 굉장히 관계가 높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요. 국회에서 마음대로. 국회가 어떻습니까? 국회라는 게 다수당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수당, 국회 선거를 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어떻습니까? 좀 부도덕한 다수당이 되면요. 이런 거 마음대로 고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인권 침해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절대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형사 절차에서 굉장히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아예 헌법에 규정해가지고 마음대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요, 헌법에 규정된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 절차 놓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끔씩 헌법에 규정되는 형사 절차는 어떠한 것들이냐, 요게 이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먼저 3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헌법 해가지고 헌법의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법원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의 종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요. 헌법에 규정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은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쭉 나열되는데 요게요. 요게 시험 문제가 예전에 올해 1차에도 나왔어요. 1차에도 나오고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니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읽어볼 내용이니까 중요 표시를 한 다음에 보면은요. 1번 보시면 1번부터 보죠. 헌법에 규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형사 절차 법정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적정 절차의 원칙. 그러니까 절차가 인권, 적정 절차라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가 이제 적정 절차가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형사 절차 법정제. 그리고 그 절차는 적정한 절차예요. 절차를 법에는 규정해놨지만 이게 만약에 악법을 규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절차를 만들어놨지만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그것을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국회가 다수당에서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해가지고 이거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여야 된다는 거죠. 구별이 될 것이에요. 옆에 보시면 간이공판 절차나 국민참여재판 이런 건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만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인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문하셔는 말라는 거죠. 고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문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토해라. 니제를 네가 알렸다. 실토하라. 이런 식으로 습니까? 계속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묵비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비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권리들은 있어요. 네, 두 번째 맨 오른쪽 보시면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걸 고지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에 X 표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지 여기는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영장주의와 그 예외했는데요. 영장주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강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할 때는요. 수사기관이 자기 수사 목적에 의해서 임의적인 방법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요. 수사를 할 수 있다 해서 무조건 강제력을 동원해버리면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강제 수사를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고 법원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장제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이렇게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지와 그 예외. 그러나 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런 예외들도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영장 실질심사 해가지고요.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영장 실질심사.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만 있지 헌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또 이렇게 우리 어떻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죠. 불안한 위치에요.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까? 수사기관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경찰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단신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방한되는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인권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이 없으면 국가가 선정해 줍니다. 국선 변호제도. 자, 이런 것들이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는요. 왜 체포나 구속이 되는지 뭘 이유를 알아야 안정이 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체포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주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선임을 고지받을 권리 그 다음에 가족 등이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데려가면은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조치를 좀 취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등에게도 체포 구속의 이유,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나 구속이 뭐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는요,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로서 체포 구속 족부 심사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보석권 이런 건 없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공부할 내용들인데 보석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는 없고. 7번 보시면 자백배제 법칙과 자백의 보강 법칙이 있는데 자백배제 법칙이라는 것은 자백은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근데 그 자백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문에 의한 자백이다. 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어떻습니까? 고문에 의한 자백은 이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문을 못하게 하는 이제 간접적인 제도가 되는 거죠. 또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유죄를 인정할 때는 자백만으로 비록 자백에 고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한다는 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본 갑의 어머니가요. 이 사람이 자수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났습니다. 자식이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자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수가 돼가지고 자백을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만약에 처벌해버리면은 죄 안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정말 범죄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하지 말라는 거죠. 정확한 또 부수적인 근거들이 있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자백의 보강 법칙. 그러니까 또 자백만 유죄 판결할 수 있으면요.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또 고문이 이뤄질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요. 이런 자백의 보강 법칙.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전문 법칙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또 8번의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은요 다시 2번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를 하나의 사건은요 한 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요 다시 심리해서는 안 된다. 부재리 다시 어떻습니까? 재판에서는 안 된다. 다시 재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처벌받았으니까 또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권, 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까지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서. 우리 법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9번 보시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받아야 돼요. 재판이 뭐 10년, 20년 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재판, 무죄 판결 받아봤자. 자, 그러니까 신속한 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10번 보시면 피고인은 일단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라고 하죠. 무죄가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원칙적으로 이런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인권이라고 했는데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요 형사소송법을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사가 되면은 범죄 수사가 개시되면은요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혐의를 받고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라고 하고요. 이 피의자에 대해서요 검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기소를 합니다. 유죄 판결을 청구해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청구된 사람, 유죄 판결을 해달라고 고하여진 사람에서 이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라고 해요. 피고인. 그럼 형사 절차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의자, 피고인 형사 절차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요, 바로 그러니까 형법은 어떻습니까? 범죄인을 위한 법이 바로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아까 설명했죠. 물건 훔쳤다고 해서 팔을 잘라버리고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형법은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딱 그만큼만 형벌을 구해야 되지 그 이상의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범죄인의 인권을 위한 법이에요. 범죄인 인권을 위한 법. 이걸 뭐 형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은요, 이 형사 절차에 들어온 그 범죄인이죠. 피의자.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만약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형사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형사 절차에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은 어떻습니까? 범죄인을 위한 법이에요. 범죄인을.
그러면은 범죄는 왜 보호합니까? 라고 하지만요. 이 피의자 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무죄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죄일 수도 있는 사람이죠. 무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범죄인이라고 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가두지 말아라. 재판할 때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피의자 보호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요, 피의자 피고인 범죄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해서 우리 학원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피의자가 되는 거죠. 혐의는 다 갖게 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사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사선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국민의 인권. 그래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민이 피의자나 이제 피고인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범죄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서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누구나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인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 피해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중요한 과제로서요. 형사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였습니까? 재판장에 나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보장해주고 있어요. 12번의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피의자 피고인이었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무죄가 됐어요. 이 사람으로서 피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결국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국가가. 이것이 바로 형사보상이에요. 또 13번에 범죄 피해자는 없습니까? 아까 범죄 피해자도 보호해야 되다는 거죠. 그럼 범죄 피해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 어떤 이유예요? 국가가 어떻습니까? 예방 활동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국가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살인사건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미리 썼습니까? 예방을 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했으니까 국가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뭐 금액을 좀 준다든지 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범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범인이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좀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이외의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전체를 다 공부한 다음에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 중에서 넣습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형사소송법은요, 다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 법에 넣습니까?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형사소송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은 법인데 형사소송법이 아닌 법들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법들.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다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름은 형사소송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는 이런 법만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 여와 상관없이요,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다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헌법과 관련된 내용 여기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요, 뭐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요, 법으로 다 이렇게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제 대법원에요, 일정한 부분을 위임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요, 그 법의 위임을 받아서 그 법을 보충해서 만든 이제 법이 있어요. 이걸 규칙이라고요. 이것은 형사소송법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규칙은 이제 형사소송 규칙이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만든. 이것도 중요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형사소송법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지만요, 또 대법원 규칙에서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소송 규칙을 말해요. 형사소송 규칙.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 같은 건 중요하니까 나중에요, 법문을 읽다 보면은, 내용 읽다 보면은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 내용이다. 규칙도 좀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이 된다. 그 이외에 어떻습니까? 법은 아니지만 또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 그러니까 형사소송 규칙이죠.
형사소송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보충해 놓은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또 법이 있습니다. 그걸 형사소송 규칙이라는데 대법원에서 만든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 것이고 이것은 대법원에서 만듭니다. 대법원에서 만든 형사소송 규칙도 형사소송법 이것들을 보충하는 내용이에요. 보충을 합니다. 보충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따라야 될 법 중에 하나예요. 지켜야 될 절차에 관한 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로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살펴보고, 적용 범위가 있는데 그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보죠.